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스타트코 불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차례차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속에 우리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그리고 윤성미 경남도 의원, MBC 경남 장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와 함께한 2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년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문을 닫는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서의 역할, 그리고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학교의 가능성, 저는 이 세 가지를 성찰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의 배움과 보살핌, 그리고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백화점 같은 곳이고, 그리고 학교가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학교가 불공평하게 역할을 하는가, 움직여지는가 하는 이런 학력 격차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의 극복을 뛰어넘는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당길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또 여러 가지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성미 도의원도 듣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이 불안과 공포, 그리고 위기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방역이라는 최우선적 가치로 인해서 교육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 온라인 교육, 또 원격 수업 등과 같은 미래에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다소 생소한 교육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중에 학교 생활을 가장 큰 부정적인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사회성 같은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기술의 발전이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과 그리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습 격차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영 기자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고통, 불편은 뭐 전 국민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죠.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겨났고요. 이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IT 강국 대한민국의 어떤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 교육 환경의 변화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작년 올해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작년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있는 그 첫 등교, 첫 친구, 첫 수업, 첫 놀이 이런 추억들이 아예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건데요. 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정말 나중에는 좀 그 안타까운 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또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늘었고 이 때문에 학습 격차, 학습 손실, 교육 공백 등의 우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성미 의원, 현장에서는 좀 어떤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학력 격차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여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국어 같은 경우에 2019년 82.9%에서 지난해 75.4%로 7.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2019년 72.6%에서 63.9%로 8.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수학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지역별 편차마저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 지역의 중3학년의 경우는 18.5%까지 나타났고요. 다시 말하자면 5명 중 1명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도내 중고등학생들 역시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또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그 학교와 학생들이 서열화를 핑계로 진보 교육감들의 지금까지 정책들이 그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또 자유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정책들로 인해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업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윤석미 의원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남 교육에 대해서 하시는 걱정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 교육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교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그 이전부터 함께 고민해왔던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관에 의하면 저는 그 지적이 그렇게 마땅한 지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반에서 몇 등을 했는 거가 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추어서 미래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려하셨던 중학생들의 경우에 학력 격차가 생기는 데에서도 전체적인 경향성은 우리 경남도 똑같이 학력 격차가 생겼는데 학력 격차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남은 많이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교육청은 최근에 이런 어떤 학력 격차나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아이톡톡이라는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을 이미 했고 내용을 차근차근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우리 지역 교육에 관해서 또 두 분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관련 또 조례안 영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 9일이죠. 경상남도 의회 388회 임시회입니다. 이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반대 토론도 있었고 찬성 토론도 있었는데 이게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것이 어찌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교육감에게 이름하는 이번 조례는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형식과 내용도 갖추지 못한 껍데기만 조례이지 사실상 교육감 마음대로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조례안은 중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물, 현금, 용역 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간을 비워서 어려움을 처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이 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조례가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위원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윤석명 의원께 묻겠는데요.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교육청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받은 것은 심사하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용도로 쓰여야 되지 않나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은 현금은 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우리가 쓰일 때에 학습권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원을 못 가서 학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라든지 안 그러면 학습 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참고서 등을 살 수 있는 데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6개의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가족 외식이나 생활비 용도로 쓰여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반대가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사실은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만 해도 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쓰임이 농산물 꾸러미라고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에 교육재난지원금이 농산물 꾸러미로 대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들께서 이거는 사실 교육재난지원금의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이 교육재난지원금의 이제 지원 형태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교육관님 윤곽은 그럼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은 교육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42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하게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저희들이 그랬던 것은 이제 학교 급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농산물 꾸러미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올해도 급식 예산이 6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꾸러미에 더 얹어서 작년에는 1인당 3만 원 정도 규모였다면 올해는 1인당 5만 원 정도 규모를 지난해에는 농산물 중심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뭐 돈으로 주면 저희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 또 급식에서 식재료를 생산하는 어떤 농수축산인들 이분들 모두를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이 상생의 어떤 원칙이라는 점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고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품목도 함께 고민해서 정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윤석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농산물 꾸러미에서 이제 수산물, 축산물 얘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해 이제 농산물 꾸러미 사실 전달할 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한번 경청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로 4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사실 논란됐던 게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들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제외됐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좀 처리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이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조례의 그 어떤 규정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게는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같은 나이대에 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가지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체계상 유치원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다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난지원금이 거기까지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재난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보완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육재난지원금 이게 모두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데 또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바로 경남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의원께서는 좀 어떤 부분을 2차 추경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네, 저 도교육청의 전체 세입 예산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내국세의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24년이면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20%가량인 19조 2,96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왔지만 쓰지도 못하는 돈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 이해 추경 역시 내국세의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이라는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봤고요. 도교육청의 근본 이해 추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한 방역 인력과 물품의 추가 확보 및 학력 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들과 또한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담지 못했던 그러한 예산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의 긴급성과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교직원 휴양원 설립 사업 등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교직원 휴양원 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직원들이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 또한 제대로 된 체험 활동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직원만을 위한 휴양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필요한지 논란이 되었고요. 또 2학기 전면 등교 대비와 관련해서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과연 사람만 늘리고 물품만 확보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좀 더 근본적인 대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들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관께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배경에 대해서 좀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2차 추경의 규모가 약 4,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방역을 위한 부분이 500억 정도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 예. 그리고 원래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현안 사업으로 뭐 건물도 좀 손을 보고 창문도 손을 보고 하는 이런 현안 사업 부분에 관한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1,500억 정도는 이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도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내 전체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노트북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복합기,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이 플랫폼에서 좀 더 그 효과를 누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에게 주면 그것을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원래 4년 정도 예상으로
1년에 20% 정도씩 늘려서 100%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톡톡의 효과를 좀 더 누리고 원격 수업,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2천억 정도를 들여서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앞당겨서 편성하고 이것을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학생 1인당 한 대의 스마트 단말기 노트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미래교육 모델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도 이미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778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서 2022년 내년에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 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영상 보고 왔는데요. 2차 추경안 처리 과정이었고요.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이제 스마트 기기 지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이톡톡과 연계해서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스마트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아이톡톡의 경우 당초 목적한 대로 빅데이터와 지능형 교육 지원 알고리즘을 갖추기 위해서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그 많은 양을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고요. 또한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과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말씀도 하셨고요. 5년의 이 보증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핸드폰 같은 경우 요즘 2년만 지나면 구형으로 바뀌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분실이나 파손, 고장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깊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스마트 단말기죠. 그 교수 요인이 필요하는데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또한 인력을 지원해야 돼서 그 재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게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 2세에서 만 4세의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만 3살부터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위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행 학습이라는 이유로 그 유치원 때부터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큰 돈이, 목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바꾼다거나 옷을 산다, 가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밀려있는 빚부터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BTL 사업으로 남아있는 지금 저희들 갚아야 할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BTL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송순호 우리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경기도지사인 그 이재명 지사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익 처분을 해서 그 교육청이나 그리고 다른 기관의 빚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전례 없는 코로나19 속에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영 기자가 또 다른 우려를 하고 있는 분을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경남 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이 선생님들, 특히 이제 전교조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는데 문제가 된 게 이제 스마트 단말기 모든 학생 지급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문의하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발단은 이제 4,420억이라는 이 추경 2차 추경이 갑자기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확보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빚어진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이 스마트 단말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또 재정이 왔으면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 학년도부터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이 단말기를 지급받을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전면 등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 단말기의 그 효과라는 것이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클 텐데, 그랬을 경우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단말기가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나면 가정에서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뭐 관련된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방책, 이런 것들이 도에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학생들만 지급이 돼 있고 네. 그 교사분들도 다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봐야 될까요? 교사와 함께 이제 이것이 어쨌거나 활용이 되어야 수업에서 활용을 하든 가정에서 하든 이게 이제 조금 더 잘 활용이 될 텐데, 교사는 결국 그러면 이제 자기 스마트 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은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작은 학교나 작은 학교의 규모, 그다음에 과밀이 아닌 여유가 있는 교실의 어떤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도 전면 등교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 수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시기라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역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먼저 하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스마트 기기를 학교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담은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직접 스마트 기기를 관리할 것이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또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이런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중앙 집중식으로 통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잘못된 곳에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가방 속에 교과서가 들어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책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앞당겨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행하면서 이 부분을 애를 쓰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부작용이 예상되어도 저희는 이것을 하는 것이 그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 역기능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빚이 많은데 빚을 갚지 않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이요. 우리 교육청은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BTL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BTL은 교육부에서 얼마를 내서 하라라고 승인하고 원금과 이자까지도 향후 교육부에서 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돈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이왕 지급이 되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노력하고 학교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빠른 미래 교육에 대한 적응,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교육감님 계속 자료 없이 BTL이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하다는데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박정훈 교육감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그러니까. 게 아까 전교조에서도 얘기했듯이 과밀학급 해소, 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게 과밀학급 해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지를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예, 과밀학급 해소는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전교조를 비롯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그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더 지어야 되고 또 교사를 더 임용해야 되는데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교육부도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또 교실도 교육부에서 더 지으라고 하는데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운동장의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컨테이너 조립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신공법의 교실이 있어서 이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한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학교나 과밀학급 해소의 주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개발 과정에서 당초에 학생 수용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면 개교 이후 전개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게 되고요. 얼마 전 저희 교육위원회가 김해 교육 현장을 의정 활동을 했을 때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건의사항이 교실을 증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개교를 하자마자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애초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히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신설 학교의 학급 산정 시에 학생 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라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현실에 맞는 그러한 기준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데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듈러 교실이 모든 그 교실의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듈러 교실은 설치와 해치가 용이하기는 하지만 내구성이나 화재 등의 안전 어떤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듈러 교실은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듈러 교실이 운동장에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이 과밀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의 통합구역을 조정하든지 또한 학생 수용 계획을 보다 현실화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 사실 이제 발단이 된 게 이 2차 추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남교육청의 2차 추격 역대 자료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38억 원 정도 증액된 게 뭐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2-1 추경이 12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2020년이죠. 지난해 2차 추경이 2,200억 정도. 올해 들어서 이제 이렇게 2차 추경이 이제 4,420억이 됐고 그리고 올 1차 추경만 하더라도 3,317억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제 돈이 이제 경남교육청으로 유입이 됐는데 이게 내국세의 20.79%를 이게 교부세 형태로 교육청에다가 이제 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내국세가 많이 거쳤다는 것은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는 것은 납세자들이 많은 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경남교육청에서도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납세자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 방향을 좀 생각해 봐서 나왔는데 예컨대 뭐 갑자기 재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뭐 빚을 갚는다든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동안 미뤘던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납세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이게 스마트 단말기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혼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한번 입장들을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의 그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나아가고 또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좀 앞당겨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일정한 재량권은 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 납세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 우리 학생들,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윤석미 의원도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4,42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30%가 넘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돈이 들어오면 집안에 누적되어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게 지론인데 제가 BTL 사업을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현재 학교 현장의 BTL 사업이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BTL 사업을 한 업체에서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취약하니까 교육청에서 시설팀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앞으로 좀 더 구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모든 이자나 운영비를 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코로나19 속에 방역이 최우선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도 힘써줘야겠고요. 두 분도 역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듯 말듯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또 오늘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일 면적, 동일 구조, 동일 기능을 가진 아파트인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의 차는 2배 이상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서울의 수도권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은 주택의 가격은 주택 자체의 가격이 아닙니다. 주택 건축비는 제가 알아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를 높게 주고 사는 거는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특별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원래 헌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권력 구조, 통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에 기본권과 통치 구조 이외에 경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119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상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한국 헌법이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 질서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19조 2항을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갈 게 뭐냐면 국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12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헌법 제37조 2항인데, 근데 국토에 한해서는 조금 달라요. 법률로서 제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권보다 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재산권은 특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122조 2항에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 정책은 항상 효율과 균형 두 가지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이게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됩니다. 이게 토론회를 잘 보시면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양쪽에서 입장이 달라요. 그 입장이 다른 이유가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자격이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균형을 중시하는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편중되는 문제. 뭔가 소수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김남용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자산의 66조 4%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을 중시하는 문제에서는 뭐 자본주의 경제상 본인이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모았다는데 뭐 그게 어때?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균형과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집중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규모의 경제와 직접의 이익 때문에 서울로 몰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역 균형과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만 너무 몰리니까 혼잡과 과밀로 인해서 너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서울의 출산율을 봐라. 너무 낮지 않느냐. 반면 지방은 너무 소멸하는,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양쪽의 입장이 또 동일한 논쟁점은 하나가 있는데 무계획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난개발에 대해서는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 모두 다 동일하게 그거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항상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국토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효율과 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 싶으면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해요. 토지거래 허가제? 자본주의 아니야? 왜 마음대로 거래를 못해? 왜 이거를 국가, 정부 아니면 자치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18세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니 자유로운 계약 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뭔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신성 불가침이 아닌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한이 불가피하게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토지 공개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과격하죠. 1989년도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어요. 1989년도에 그만큼 이제 사회 분위기가 과격했고 실제로 그 주택의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높았던 때는 1989년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으로 인해서 뭐 그 당시에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위기를 느꼈을 때가 198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재산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계약의 자유 여기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제한과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198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30년 전 거잖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999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 유형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토지 면적을 200평 이상 못 가지게끔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가치의 4% 또는 11%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면 40%에서 100%가 몰수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하면서 유형 결정을 내렸는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토지 재산권의 성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입니다. 이거는 국회에게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일률적, 획일적으로 토지 재산권을 규제하면 유형 결정이다. 이제 이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건 또 20년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아니야?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 걸 또 가져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합헌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한 40년쯤 지나면 이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대략 20억 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한 20억 원의 개발이익이 생겨요. 왜냐하면 8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10층짜리 아파트를 20층으로 올리거나 한 30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걸 올려서 일반 분양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을 이거는 뭔가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개발 이익을 모두 개인이 갖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 개발 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1억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그래서 10%, 20%, 30%, 40% 이런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반발을 하겠죠. 결국 이제 유언 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용적률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적률이 뭔지 또 이제 약간 좀 애매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용적률이 뭐냐면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0제곱미터에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50제곱미터의 집을 지으면 건폐율이 50%예요. 그거를 만약에 10층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 면적을 10층이 되니까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 총 합계 대비 토지 면적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용적률은 500%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토지 면적에 1층으로 지은 거랑 10층으로 지은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적률의 증가로 인한 개발 이익은 개인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상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넘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회수하는 거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처럼 1억 1천만 원이 넘는 초과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50%까지 부과하는 입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금리하고 또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불평등을 막기 위한 토지 공개념 입법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공개념 제도가 확대될수록 혜택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데 입법 과정이나 저항이 좀 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 입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뭐 신규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토지 재산권에 대한 특수한 제한은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다. 그래서 이제 뭐 토지 공개념 입법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얘기를 할 때 사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